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보의 한시 두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보의 춘망, 그 다음 귀환이라는 두 작품을 공부해 볼 텐데요. 먼저 첫 번째 춘망이라는 그 작품을 보시면 봄춘의 바랄망자죠. 봄을 바라며 부른 노래. 여기서 봄을 바란다는 건 단순한 계절인 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. 두보가 지금 그 전란의 처참함과 함께 가족을 잃고 지금 가족과 지금 이별하에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나의 인생엔 봄이 올까 하는 그런 봄을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시의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우울합니다. 자, 핵심 정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핵심 정리 보시면요. 두보가 안사의 난으로 잡혀서 장안에 연금됐던 46세 때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장안에서 보고 느낀 바로 전란의 처참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전란의 그런 어떤 휘말린 그 나라의 위태로움, 어지러움, 거기에 더해 또 가족들과 이별한 상태에서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, 이런 것들이 아주 절절하게 잘 배어 있는 언해라고 할 수 있죠. 한시를, 중국의 그 한시를 번역한 것이 언해라는 장르가 되겠고요. 다섯 글자, 한 줄에 다섯 글자고요. 총 8줄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. 오원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 분위기 해제 부분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좀 슬프고 쓸쓸한 느낌 들죠. 예상적이면서 영탄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한시에서도 그렇듯 선경 후정의 방식, 앞에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경치를 제시하고 그 뒤에서 자신의 거기에 드러난 감정을 제시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대구법과 과장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. 주제는 전란의 비애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전쟁으로 인한 비애, 가족에 대한 그리움,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문 함께 보시죠. 나라의 파망하니 맥화 가람뿐이 있고, 자,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니 산과 강물뿐이고 라고 하죠. 여기에서 그 나라가 파망하니라고 했을 때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허망한 인생사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바로 허망한 인생사. 산과 강물뿐이고 라고 하죠. 자, 산과 강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선생님 파란 색깔로 다 별도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. 자연과 인간을 지금 대비하고 있죠. 산과 강물은 그대로 있는데 바로 나라는 멸망을 했고 라고 했죠. 자, 영원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 뭐예요? 대비되는 거죠. 자닷봄의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라고 하죠. 성 안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만이 무성하도다, 깊했도다, 무성하다, 무거졌도다, 뭐 이런 의미죠. 그래서 변함없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잣이라는 건 성이고요. 성 안을 보내 봄이 오니까 성 안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만이 무성하도다라고 해서 자, 이 두 줄에서는요, 요 두 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맥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이구나. 인생무상. 자연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지 못하구나. 라는 데서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,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죠. 그래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모습을 그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잘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, 함, 경, 미 이렇게 8줄로 된 한시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나누고 있죠. 그래서 수련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부분은 좀 다시 지우고 쓸게요. 자, 이 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모습, 이게 수련이 되겠죠. 수. 그 다음, 함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시절을 감탄하니 꼬지 눈물을 뿌리겠고,
시절을 애통하게 여기니, 전란의 그 시절을 애통하게 여기니 꽃마저 눈물을 뿌리겠고 라고 했죠. 이 시절은 그 나라의 어지러운 전란의 상황이죠. 꽃조차 눈물을 뿌리겠고 여이유춤을 쉬르니 새 마말 놀래도다 라고 하죠. 새조차 마음을 놀라게 하는구나 라고 했죠. 전란으로 인한 상심이 우선 드러났고요. 전란으로 인한 상심, 상한 마음이 들어갔죠. 여기는 함년이 되겠죠. 수, 함, 자, 그 다음이 경이죠. 봉화 석 달을 잊었으니 라고 이제 들어가는데요. 우선은 여기에서 우선 이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고지하고 새의 마음을 몰라라다 요 부분 있죠. 그 아름다운 꽃과 즐거운 새소리에도 오히려 시름이 지금 깊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꽃마저 눈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새도 마음을 놀래게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 시적 화자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경련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봉화 석 달을 잊었으니 라고 하죠. 봉화가 석 달을 이어졌으니 자, 이 부분은요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겠습니다. 여기서 특히 이 봉화요 전쟁 상황임을 알려주는 소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자, 우선은 필기부터 정리를 할게요. 자, 전쟁의 상황임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해서 대유법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예전에는 그 소식을 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서 뭐 위급 상황이면 봉화불을 뭐 이렇게 3개를 올린다던가 평상시에 하나만 올린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소식을 전달을 했었죠. 이 봉화가 석 달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의 상황임을 알려주는 소재로서 하나의 사물로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거니까 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봉화가 석 달을 이어졌으니 집잇 음선한 만금이 사도다. 집의 소식은 만금보다 값지도다. 그만큼 만금보다 값지도다는 건 그 집의 소식을 알기가 쉽다는 얘기예요? 어렵다는 얘기예요?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집의 음서, 자 여기서 음서라는 건 편지 또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만금이 사도다. 만금보다 비싸도다. 이 얘기는 받아보기 어렵다. 편지나 소식을 받아보기 어렵다. 이런 얘기겠죠. 그래서 경련에서는요.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셴머리를 긁으니 또 더르니 자 하얗게 센 머리를 흰 머리를 긁으니 또 짧아져서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. 나이가 드니까 다 빈혈할 이기디 못할 듯하노라. 너무 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중국의 남자들 복식에 보면 이렇게 상투처럼 이렇게 틀고요. 그 위에 이렇게 비녀 같은 거 이렇게 꼽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보면 머리가 너무 짧아져서 이 비녀조차도 이제 꽂을 수 없을 것 같다. 비녀가 머리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머리가 비녀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. 뭐 이런 의미를 쓰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늙어감에 따라 깊어지는 시름. 그러니까 나이만 지금 먹어가고 가족은 언제 만날지 참 답답한 거죠. 수양경미. 자, 꼬리 미자를 써서 이 부분에서는 늙어감에 따라 깊어지는 비애. 늙어감에 따라 깊어지는 비애, 슬픔.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가족들은 언제 볼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선은 이런 표현이나 이런 중간중간에 그 나타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면 좋겠고요. 다음 귀환이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같은 작가의 작품이고요. 핵심 정리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핵심 정리 보시면요. 두보가 고향 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바로 자 고향 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망향의 아픔을 노래한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뭘 보고요? 바로 이 기러기라는 대상을 보고. 자, 이 기러기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.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지만 화자는 지금
고향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대상이죠. 그래서 좀 대비적인 존재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. 그리움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존재로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역시 언의 오헌절구 되겠고요. 성격에서는 애상적,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본문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. 본문 보시면요. 자, 봄에 웬난 말리에 나그네 난. 봄이 와 있는, 즉 봄을 맞이한 말리 밖에 나그네는 이라고 했죠. 자, 여기 보시면 나그네라고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. 이 나그네는 곧 화자 자신을 비유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화자 자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나그네라는 거는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도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그 작가의 화자의 처지를 알려주는 거고요. 봄이 와 있는 봄을 맞이한 만리밖에 나그네는 난이 그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느뇨. 여기서 나는 전쟁을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그 춘망에서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황, 그 알록산의 난을 얘기하는데요. 여기에서는 그 난이 그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느뇨. 어느 해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. 이 말은 언제 돌아갈지 참 아득하다. 돌아갈 날이 언제인지 참 막막하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죠. 자, 의구심이란 말은 과연 고향에 갈 수 있을까? 라는 그런 의문의 마음. 강성의 기력이, 기력이에요. 이게 바로 강성의 기력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놓고 봅시다. 자, 이 기력이는요. 여기서 보시면 나그네와 서로 대비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자, 요거는 화살표를 좀 빼서 여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. 우선은 첫 번째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죠.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. 아까 핵심 정리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요. 화자 자신의 고향에 가지 못하는 바에 반해서 기러기는 지금 자유롭게 날아서 고향으로 가고 있죠. 대비적인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화자에게는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죠. 부러움의 대상이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.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존재다 라고 할 수 있어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사물이나 이런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감성을 그것을 매개로 해서 드러내는 거죠.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 높이 정이 북으로 날아가매 높이 정방향 북쪽으로 날아가매 애랄근노라 라고 하죠. 나의 그 속의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다. 그 기러기를 바라보니까 나도 고향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지 못하니 안타깝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요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향을 그리워함이라고 하고요. 고향을 그리워함.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요. 여우의 습성상 여우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쪽의 방향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요. 거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머리수, 언덕구, 처음 초 마음심 그래서 그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다라고 해서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수구초심이라는 말을 쓰죠. 그래서 이 넉줄로 된 형태인데요. 지금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줄을 기라고 한다면 객지에서 지금 고향이 아닌 다른 곳이죠. 객지에서 봄을 맞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승 부분은요. 둘째 줄 고향을 그리는 심정 전 부분에서는요. 기러기의 모습을 바라본 거고요. 마지막 결 부분은요. 고향을 그리는 애끓는 심정
애끓는 심정이 드러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작품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 춘망과 귀한. 우선 춘망에서는 그 전란의 현실 속에서 처참한 전란의 현실 속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, 귀한에서도 역시 그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기러기와 대비시켜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. 여러 가지 세부적인 표현법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